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 쪽에 제1장 모델링의 이해의 마지막 챕터인 제4절 관계형 모델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형 릴레이셔널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데이터 모델링하고는 뭐 그렇게 큰 관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릴레이션 모델을 이해해야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 제 개인적인 자료 한두 장을 더 추가해서 이번 시간에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릴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릴레이션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인데 결국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 관계형 모델 시어리가 뭐에서부터 시작했냐면 릴레이셔널 모델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계속 누군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EF 코드라는 분입니다. EF 코드라는 박사인데 수학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CJ 데이트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데이터베이스의 진짜 획을 그신 학자죠. EF 코드는 이제 이 IBM의 수석 연구원이었는데 이제 수학 박사님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냐면 여기 보면 데이터 모델 이론을 만든 사람이 EF 코드입니다. 누가 뭐래도 EF 코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매니플레이션, 조작, 인테그리티에 대한 매우 간단한 이론을 정립을 한 사람이 EF 코드예요. EF 코드. 그 사람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만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BMS죠. RDBMS는 뭐냐면 RDBMS에 생성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념은 수학의 셋 이론과 셀 이론에서 말하는 릴레이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릴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릴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걸 테이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사용자는 릴레이션을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사람도 이렇게 저자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개념적으로 릴레이션과 테이블은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차이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고, 칼럼과 로우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테이블은 이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관계형 DBMS 시어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아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테이블은 이런 뜻입니다. 매트릭스 테이블입니다. 행렬식이라는 뜻입니다. 행렬식을 영어로 매트릭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행렬 테이블을 매트릭스 테이블이라고 해요. 행렬은 뭐로 되어 있어요? 행렬식은 행과 열로 되어 있어요. 행이 로우고 열이 칼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DB 시어리는 뭐 어디라는 거야? 테이블은 칼럼과 로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행열로 되어 있다. 행열 테이블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셋을 이용해서 어떻게 DB를 쓸 것이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서 이걸 고객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고객 테이블이래요. 여기에 그러잖아요. 여기에 고객 테이블이라고 명칭이 써 있어요. 그럼 요거에 있는 이름들은 뭐야? 이게 칼럼들이죠. 생년월일, 주민등록, 필드, 옛날로 말하면 필드, 전화번호, 필드들이죠. 이걸 칼럼이라고 부른다 이거. 그럼 이거 한 줄은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로우라고 부르겠다 이거. 이거를 DB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이걸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용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좀 나중에 제가 제 자료 있는 대로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그래요. 그래서 보면 관계형 DB, 릴레이셔널 시어리에서는 릴레이셔널 말을 써요.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은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에 있다 그랬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물리 모델에서 쓰는 용어라고 치면, 정확하게 말하면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릴레이션이 논리 모델에서는 엔터티라고 쓰이고, 릴레이셔널 DBMS에서는 그러니까 물리 모델에서는 테이블이라고 쓰인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나이 먹은 사람들 옛날에 썼던 파일 시스템에서는 파일이라는 개념으로 다
이 매핑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관계형 DB에서 로우 한 줄이죠. 한 건. 아까 데이터 한 건이라 그랬잖아. 한 건. 이거 한 줄. 로우라 그랬잖아. 로우를 논리 모델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그거를 관계형 시어리에서는 튜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한 줄 고객번호, 성명, 생명을 이걸 필드라 그랬잖아. 옛날. 이건 이제 옛날에는 파일에서는 레코드라 그랬고 필드, 고객번호, 성명 이게 필드란 말이에요. 이거를 관계형 DB에서는 칼럼이라고 불러요. 그러잖아요. 원래 로우 앤 칼럼으로 행렬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칼럼이라고 부르는데 논리 모델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불러요. 속성이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 애트리뷰트라고 부르고 여기는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관계형 시어리나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나 똑같은 이름으로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릴레이션이 뭐냐 이거지. 릴레이션은 집합 1, 2, 3 그러니까 데이터죠. 1, 2, 3가 있고 집합 y는 1, 2, 3, 4, 5가 있다라고 쳐봐요. 이거 두 개를 카테시언 프로덕트 하면 15개가 나옵니다. 15개가 나오는데 어쨌든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과 집합을 연결해서 무엇인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이블 행렬식을 새로운 행렬식을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릴레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뒤 밑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읽어보면 오히려 혼동이 돼요. 이건 왜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줄은 어쨌든 간에 릴레이션은 두 개의 집합 XY가 있을 때 두 집합 간의 관계 R을 여기 R이죠. 이 R이라는 게 뭐야? 릴레이션이야. R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과목이라는 테이블에 하나 둘, 세 개의 인스턴스가 있었을 때에 이 세 개의 카테시언 프로덕트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냐? 장동건에서 인사생산 재무, 황정민에서 인사생산 재무에서 이러한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set x와 y의 relation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해하시면 relation을 다 이해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relation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용어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attribute라고 부른다. attribute에 여기 들어있는 거 attribute value다. 요거 하나하나는 뭐다? 인스턴스다. tuple이라고도 부른다. 뭐 앞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요 그림에서 앞에 그림하고 달라진 건 요거 하나죠. 도메인이라는 얘기가 들어오죠. 도메인이라는 건 계속 말하지만 도메인이라는 건 명칭을 포함해서 저 D underbar N, DNM 뭐 이런 명칭이죠. 이 명칭, 고객번호의 명칭이죠. DB에 저장되는 명칭을 포함해서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필드에 대해서 값의 범위니까 뭐야? 넘버,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랭스라든가 디폴트 밸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값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모든 범위는 뭐라고 한다? 도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때 여기서 요 기절을 기억해야 돼요. relation R이 N개의 도메인 D1, D2, NTN이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도메인이니까 이게 데이터가 몇 개 있다는 거 N개가 있다라는 거죠. 도메인은 서로 같을 수도 있음. 그러니까 이 DN상에서 정의될 때 릴레이션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릴레이션 스키마와 릴레이션 스키마는 좀 이따 제가 다른 페이지로 설명드릴게요. 릴레이션 인스턴스, 릴레이션에 발생된 로우들로 구성된다. 즉 결국에는 데이터 값들로 뭐가 구성된다. 즉 이 구성된 데이터 값들은 뭐다? 이 도메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 릴레이션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요. 여기에 보세요. 테이블 고객의 인스턴스는 어느 한 시점에 테이블 고객에 포함되어 있는 로우의 집합을 말한다. 그게 인스턴스죠. 그렇죠? 하나의 로우의 데이터 스키마 정의된 각 칼럼에 대응되는 값. 예를 들어서 번호 있고 장동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D 레지스트 넘버 같은 경우에 캐릭터 13바이트 했는데 여기서 보면 레지스트 넘버는 하나, 둘, 셋, 넷. 레지스트 넘버 주민번호네요. 그렇죠? 주민번호는 13바이트 뭐 이렇게 해서
매핑을 시키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도메인 밸류다,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결국에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 값에 들어가서 도메인이 채워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다? 하나의 row라고 부르고 인스턴스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속성과 도메인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속성, 관계형 모델에서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는 테이블이나 행이 아니고 고객번호이나 이건 뭐야? 고객번호나 그래야 되는데, 고객번호나 고객명과 장동건과 같이 열이 취할 수 있는 값, 즉 애트리뷰트의 값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값이라고 했잖아요. 도메인, 속성 값이잖아. 그래서 속성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정보의 최소 단위다. 즉 데이터로 읽어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속성이라고 하고, 그 속성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특성을 정해 놓은 것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데피니션을 내리고 설명을 열심히 하네요, 이 책에서요. 그 다음에가 이제 331쪽에 가게 되면 또 331쪽으로 가게 되면 잠깐만요. 329 여기 있네. 여기서 보면 이제 SQL이라는 게 나오는데, SQL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DAP 데이터 모델링까지 시험 보는 사람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갈게요. 셀렉트 고객명, 주소명, from 어떤 테이블로부터 고객이라는 테이블로부터 고객명과 고객 주소를 가져가는데 생일이 1, 2, 2, 5,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 사람을 뭐 이제 찾아내겠다, 이런 이제 쿼리라는 건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는 의미의 데이터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이게 중요한 용어예요. 원자값이다 이거지. 즉 데이터로서 존재하는데 단위, 최소 단위로 존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원자값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해지는 것을 업무 수행을 위해서 쓰는 도메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볼게요. 좀 아까 장동건이가 있었어요. 장동건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기 장동건 있잖아. 이게 장동건이야. 캘렉터 20바이트 안에 들어와라니까 장동건이 들어왔어. 장, 동, 건 따로따로 하나 읽어서도 있잖아요. 뭐로 쓸 수 있어요? 데이터로 쓸 수는 있어요. 데이터로. 근데 장자 하나 갖고 동자 하나 갖고 건자 하나 갖고는 정보로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저 하나의 캘렉터는 어트리뷰트라고 못 부르고, 그 캘렉터가 쓰일 수 있게끔 집합을 시켜놓은 도메인의 범위가 정보의 최소 단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tomic value. 여기서 보면 나중에 정교에서 또 나오는데 atomic value, 오직 원자값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생년, 월, 일. 그럼 합해서 생년월일은 의미가 있는데 월, 일, 이게 뭐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사관리하는데 월하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사일자 갖고 연, 월, 일이 합해지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2019년, 1년 뭐 이렇게 해서 잘라놓은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입사 연도만 관리하겠다면 입사 연도,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애토믹 밸류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입사 일자에 연, 월이 잘라서 무슨 의미가 있냐. 1, 2, 3, 4, 5, 6, 7, 8, 9 모르겠다. 어쨌든 회사에 들어온 날짜가 10일인 사람 다 나와라, 이렇게 찍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958년 10월 11일도 10일이고 2011년 10월 10일도 10일인데 그럼 그 무슨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라면 도메인으로서 정의를 해준다라면 그놈은 뭐가 될 수 있다? 애토믹 밸류가 될 수 있다. 원자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놈은 우리는 데이터로, 정보의 최소 단위인 속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볼게요. 관계형 모델 시어리에서 뭐가 돼 있냐면, 여기도 또 EF 코드가 이제 EF 코드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 약한 데이터의 무결성, 그러니까 루즈드 커플링, 그러니까 타이틀드 커플링, 이런 커플링이 있거든요. 데이터의 결함이 약화되는 건 뭐냐면 결함이 많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를 해결하고 데이터 구조가 물리 구조에, 즉 네트워크나 하이라키컬 구조처럼 이런 구조의
의존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F 코드가 연구해서 뭘 만들었다? 관계형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이론을 근거로, 그런데 대단한 것도 없어요. 이 시어리 찾아보면 그 책 읽어보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취급할 수 있는 모델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수학의 셋 이론, 집합 이론과 셋 티어리, 그 다음에 1차 수로 논리, 이건 왜 썼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first predicate logic이라 해서 이건 나중에 분야를 나누고 정규화해야 되고 요런 데 쓰여진 이론들이 1차 수로 논리 이론이거든요. 요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선 뭘 만들어서 관계형 모델을 만들었다.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인가 뭐 얘기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데이터 모델링 공부했던 책은 바바라 본 홀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분도 이걸 썼네요. Handbook of Relational Database Design 1989년도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알겠죠? 이게 아마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된 전 세계에서 최초의 책이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캔디스 C 프레이밍하고 바바라 본 홀이라는 여자분, 두 분 다 여자분입니다. 여자분들이 썼던 이 책에 관계형 모델을 니네가 이해하지 데이터 모델링을 이해한다. 데이터 모델을 이해한다. RDBMS를 이해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썼던 용어가 세 개가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베이스 매니플레이션, 조작, 입력, 수정, 삭제하는 걸 조작이라 그러죠. 데이터 인티그리티, 무결성, 결함이 없게 만드는 거.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형 모델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는 볼게요. 사용자가 인식하는 데이터의 구성,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데이터에 구성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인사 마스터를 하나 만드는데 인사 마스터를 1000바이트로 만들 것이냐, 성능을 고려해서 300바이트, 200바이트, 500바이트 3개로 나눠서 1대1 관계로 연결할 것이냐, 이런 구조에 관련된 거, 이러한 것들을 니네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지, 모델에서. 왜? 그래서 그것을 적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죠. 카테시언 프로덕이라든가 조인에 의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서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한 군데 다 때려박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데, 사용자 인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셋, 집합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캔디스 C 프레이밍과 바바라 본 홀이라는 이 책에서 Handbook of Relational Database Design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시어리에서부터 RDB가 데이터 모델링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 조작. 사용자가 관계형 데이터 구조의 행위에는 일련의 연산이라는 게 뭐예요? 입력, 수정, 삭제, 칼큘레이션, 이런 모든 게 다 연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모든 걸 조작이라고 하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인데, 업데이트도 조작이고 인서트, 딜리트도 매니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셀러리라는 필드가 있다. 그 셀러리라는 필드에 이번 달에 올해 10% 연봉 인상을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나갈 급여가 얼마인지 예측해 보겠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셀러리에 곱하기 1.1 해갖고 리스트업을 했다. 그것도 연산이에요. 조작이죠. 매니플레이션. 이러한 조작에 관련된 것들이 관계형 모델 이론의 기초가 된다. 인티그리티는 뭐냐면 데이터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컬렉트니스, 컴플리트니스, 정확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인테그리티라고 하고, 인테그리티는 저는 제 데이터 모델링 책에는 데이터 모델링,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를 세 가지 인테그리티를 말했는데, 이 교재, DAP 교재에서는 네 가지를 설명하더라고요. 트리거를 인테그리티로 같이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 네 가지를 하든 세 가지를 하든 똑같은 얘기니까 이따 뒤에 설명드릴게요. 사용자의 일련의 관계형 연산을 수행할 때 테이블의 데이터 값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통제하는 일련의 업무다. 즉,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존재하도록 만들기 위한 규칙을 집어넣는 걸 무결성 규칙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테그리티를 지킨다. 이렇게. 이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RDB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즉, 데이터 관계형 모델을 이용하면 데이터 구조를 쉽게 잡을 수 있고, 조작을 쉽게 할 수 있고, 무결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하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구조, 조작, 무결성,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형, 그러니까 이 모델링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는데, 여기 보면 관계형 모델 이전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데이터 조작이라는 개념은 있었다. 하지만 관계형 모델 이론에서는 논하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관계형 모델의 데이터 구조는 단순한 플랫한 파일이 아니라 2차원이나 뭐 한 줄짜리 이런 파일이 아니라 특정한 몇 가지? 여기서 보세요. 이거 지워져 갖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6가지. 좀 이따 6가지가 뭔지 보여줄게요. 6가지의 특성을 갖는 2차원 관계형 테이블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6가지를 이해하면 2차원 관계, 이 모델의 특징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집합 이론을 근거로 했고 프로그램 로직도 뭐 이미 벌써 반영된다 데이터베이스에 막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이 써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조작하는데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컨시스턴시와 컬렉트니스. 내가 아까 컴플리트니스와 컬렉트니스라고 했어요. 컴플리트니스. 근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 무결성은 일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적용했던 규칙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럴 때는 A일 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관성. 항상 똑같이 그러니까 적용돼야 되고 정확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일관성과 정확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디 갔어? 333, 왜 갑자기 333으로 갔지? 맞나? 맞네. 미안합니다. 하나를 미리 보냈네요. 33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일련의 업무 규칙, set of business rule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업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업무 규칙이 들어가 있는 거, 그 업무 규칙이 나중에 뭐라는 거야? 프로그램 프로시저나 트리거로 다 작성이 되게 되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트리거로 작성이 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뭘 지키는 거예요? 무결성을 지키는 거예요.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지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무결성을 지킨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각종 constraint, 제약 조건 및 트리거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기본 키 제약 조건, 포린 키 제약 조건, 체크 제약 조건, not null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뭐 다양한 constraint들이 있는데 그 constraint들을 반영하는 것이 공식으로 반영하면 이 기능으로 반영하게 되면 트리거가 되는 거고 이 RDB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짜놓는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게 되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 거죠. 자, 아까부터 3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데이터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데이터 스트럭처. 여기 보세요. 관계형 모델 이론에서 구축하는 일련의 사용자, 특별한 특징을 갖는 행과 로우에 구성된 2차원 테이블로 생각해보자 하고 시작을 해요. 이거 2차원 테이블을 그래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저자가 니네 이거 생각하기 어려우면 그냥 엑셀 파일처럼 생각해보자 그래. 엑셀 파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판이 가로 세로 ABCD가 있고 1, 2, 3, 4가 있어갖고 이 칸을 채워주는 시트가 엑셀 시트잖아요. 이거를 그냥 행렬식으로 똑같이 봐도 돼요. 이걸 엑셀 시트라고 생각을 하든 행렬식이라고 생각하든 결국에는 2차원 배열에 의해서 데이터 구조를 나타낸다.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이분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교재를.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6가지 특성은 이게 6가지 특성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보세요. 고객,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취미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취미 같은 경우는 취미는 골프, 사진, 영화 감상, 등산 뭐라는 거야? 이거 칸을 이렇게 3개를 나눠놓고 골프, 사진, 영상 이렇게 하든가 취미 1, 2, 3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캔디스 C. 프레임인가 바바라 본 홀이라는 여자분이 썼던 책에 있던 예제 그대로인데 예제만 조금 바꿨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오케이, anyway. 그 다음에 각 열 하나에는 각 열은 하나의 값을 가진다. 각 열. 뭐야? 행 열이잖아. 각 열은 하나의 값을 가져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뭐가 안 가? 여기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되잖아. 널 값이 들어와도 되죠. 스페이스도 값입니다. I'm sorry. 스페이스도 값입니다. 스페이스도 값인데 열이니까 하나가 들어와요. 널도 들어와요. 널도 값이에요. 무슨 값이야? unknown value일 뿐이지 널도 값이야. 즉 하나의 속성은 하나의 값을 갖는다. 하나의 칼럼 열은 값을 가진다. 즉 요거 하나하나는 고객번호가 1, 2, 3, 4 요 하나하나가 다 값을 갖는 특성을 갖는다는 거야. 이 6가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걸 특성이라고 만들어냈어? 할지 모르지만 최초의 RDB를 만든 사람들은 이게 대단했던 겁니다. 각 열은 값은 동일한 종류다. 동일하다가 아니야. 동일한 종류야. 캘렉터면 캘렉터. 날짜면 날짜. 6바이트 뒤에 대시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동일한 종류로 해야 된다. 문자가 오면 문자가 와야 되고 숫자가 와야 되면 숫자가 와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각 칼럼에 들어있는 값들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세 번째, 각 행은 유일하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는 열은 이거였죠? 행은 이거야. 열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년월일이 같은 달도 있잖아. 같은 달이 있으면 유일하지 않잖아. 이 로우가. 근데 전체는 유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거 한 줄은 한 줄은 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인데 프라이머리 키가 유니크하잖아요. 최소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유니크한 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PK라든가 유니크 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로우든지 똑같은 로우는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 개도 없다. 로우가 없다라는 얘기지 칼럼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지. 그 다음에 열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로지컬하게 고객 번호가 오고 성명이 오거나 생년월일이 오고 성명이 오더라도 이런 열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저는 옛날에 1978년도에 대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컴퓨터 배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논리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논리는 뭐고 물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잖아요. 요새. 논리적 설계는 어쩌고 물리적 설계는 어쩌고. 논리는 뭐고 물리는 뭐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은 물리적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잡혔고 논리적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잡혔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거 하나 볼게. 이 고객 번호에 최용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생년월일이 58년 개띠인데 이 데이터가 있다라고 칠게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게 썼는데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현미경을 준다라고 보입니까?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커맨드나 알고리즘을 가지고 찍어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0101 얘가 들어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물리적입니다. 그럼 그 물리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로 하자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고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취미 이런 게 있는 거로 하자. 이러니까 이게 뭐라는가? 논리적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에 들어갔는데 고객번호가 먼저 들어가 있는지 주민 등록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내가 그 안에 볼 수가 없는데 다만 고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집합 개념으로 이게 이 로우로 다 해서 들어갔구나를 그러니까 셋 시어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지. 이렇게 가정을. 이게 그러니까 행렬식으로 가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설계를 하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논리적 설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걸 실제적으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물리적 설계고 물리적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로케이션을 그러니까 할당을 받아서 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열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 순서는 고객 번호가 먼저 나오고 전화번호 나온 다음에 성명이 들어가든 이거는 상관이 없다. 설계하는데 논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다음에 행의 순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꼭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의미가 없다. 1 들어가고 데이터가 5가 들어온 다음에 7이 들어오고 3이 들어오고 2가 들어왔어요. 또 1이 들어오면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순서나 이런 로우의 순서는 저장되는 순서는 의미가 없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논리적 데이터 구조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각 열의 유일한 이름을 갖는다. 즉 고객번호, 성명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일한 이름을 갖는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라고 제2관계라고 썼었어요. 제2관계. 이렇게 해서 제2관계가 있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가 4번이면 관리자 4번 들어가서 이렇게 리커시브 돌아간다 그러는데 관리자 4번은 반드시 롤네임으로 해갖고선 딴 이름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의 테이블 내에 같은 여기 써있잖아. 관계형 DB의 존재 이유가 뭐야? 각 열은 유일한 이름을 갖는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4번 이것도 4번이면 두 개는 못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관계형 DB를 그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대? 이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DB 쓰는 사람들, 유저들은 그까지 이거 불편하게 왜 이렇게 써 그런지 모르는데 개념이 집합 이론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관계형 DB이기 때문에 릴레이셔널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각 열은 유일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취미, 요것도 취미, 요것도 취미, 요것도 취미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못 쓴다 그랬어요. 못 쓴다 그랬잖아. 취미 1, 취미 2, 취미 3 이렇게는 쓸 수 있어도 그렇게는 못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 6가지는 뭐라는가? 데이터 구조의 특성이다 그래. 이걸 기준으로 다 우리가 뭐를 시작하는 거야? 관계형 DB의 데이터를 만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6가지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더라고요. 빨리 나갈게요. 각 열은 하나의 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각 열은 하나의 값을 가져요. 그런데 데이터 구조의 첫 번째 특징이자 관계형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런데 값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널 값도 값이에요. 널도 값이라 해야 돼. 널 값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페이스도 아스키 코드로 다 ESC 27 아스키 코드, 스페이스 40 코드 값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A라는 것도 값이 있잖아요. 아스키 코드 값. 스페이스도 값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스페이스도 밸류예요. 밸류고 ESC도 밸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컬럼은 값을 갖는다. 여기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애트리뷰트의 애토미시티다. 그러니까 원자성이다. 애토믹 밸류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다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 보면 다시 말해서 어트리뷰트의 원자성이라는 건 제 책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다. 정보예요. 데이터가 아니야. 문자가 아니야. 글자가 아니라고. 비트가 아니고 애트리뷰트를 뭐라 그래서 원자성을 정보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다. 이런 용어를 또 쓰고 있죠. 여기서 보면 반복 그룹이나 즉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반복 그룹이나 어트리뷰트 값으로 허용되지 않는 릴레이션의 정규화 또는 1차 정규화 릴레이션이라고 한다는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논리 모델링에서 한 10번째 단계 정도에 보면 노멀라이제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1차 정규화, eliminating repeating groups 이런 이게 규칙이 나오거든요. 그 규칙을 보면 배우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각 열은 반드시 하나의 값을 갖는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얘가 틀렸잖아. 봐봐. 취미가. 골프도 갖고 사진도 갖고 영화 감상도 가졌잖아. 이게 하나라면 할 수 없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골프, 독서 이거 이렇게 돼 있다 만들면 못 만드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지금 이 교재에서 보여주는 샘플이죠. 지금 그쵸? 그 다음 장 갈게요. 여기서 보면 이 데이터에서 보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하나의 열을 갖는다 해서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장동건이 이렇게 데이터 갖고 조금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종이를 했길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가 전체로 다 하면 더 길어져야 되겠죠. 이게 여기 4명이 있었으니까 이게 4개 나오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나오는 이거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이 숫자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 아까 내가 셌어야 되는데 안 셌네. 골프, 사진, 영화 감상, 당구, 낚시, 음악 감상, 사진은 아까 나왔고 독서, 골프 나왔고 영화 감상 나왔고 음악 감상 나왔고 독서, 스키 나왔고 안 나왔고 합하면 8개네요. 그럼 여기가 이거 8개가 나와야 되죠. 8개가 사실은 이렇게 8개가 나오면 이거 4개 나오면 4 곱하기 몇 개? 8은 4, 8이 이게 32개가 나올 수 있었던 카테시언 프로덕트인데 아마 이렇게 이제
줄여서 그리신 것 같습니다. 반복 그룹 형태는. 다시 말해서 이따위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지 말고 애터믹하게 애트리뷰트의 원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라는가? 세 개를 만들어요. 세 개를 만들려니까 바보같이는 말이 안 되네. 왜 안 되겠어요? 여기 봐봐. 요 놈은 또 네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최대값으로 다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놓고 골프, 사진, 영화 감상, 빙고, 당구, 낚시, 음악 감상, 사진, 독서, 골프, 영화 감상, 빙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얘를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취미 1, 2, 취미 3, 취미 4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리할 바에다는 릴레이션으로다 하나씩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취미가 봐요. 장동건 공통 부분에 이건 같은 사람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수영, 골프, 등산이잖아. 그럼 수영, 골프, 등산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는 뭐로 들어갈 수 있게끔 원자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는가? 각 열은 하나의 열 값을 갖는다. 이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1차 정규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anyway,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각 열의 값은 동일한 종류이다. 즉, 데이터 타입이 같다. 같은 랭스이다. 그러니까 범위, 같은 레인지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열에 적용되는 constraint, 제약 조건은 도메인 값은 항상 그러니까 일관되게 적용돼야 된다. 이게 뭐라는 거야? 같은 열의 값은 동일한 종류이다. 이 뜻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면 되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학의 셋 이론에 릴레이션이 정의에 따라 어트리뷰트 값은 동일한 종류여야 한다. 이게 같은 데이터 타입, 같은 랭스, 레인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각 행은 유일하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유일한 식별자가 한 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즉 유니크 인덱스, 프라이머리 인덱스나 아니면 유니크 인덱스를 꼭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에 열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 계속 설명했죠. 물리적 존재 위치는 의미가 없다. 지금 내가 이거 논리 모델을 그러니까 모델 만드는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걸 도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요리 들어가야 되고 이건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순서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음에 행의 순서가 의미 없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꼭 옛날에 파일 시스템처럼 쌈 파일처럼 1 들어오고 2 들어오고 3 들어오고 4 들어오는 게 아니라 1, 7, 5, 2, 9, 3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의미가 들어오는 대로 잡히면 돼요. 왜 안에서 물리적으로 걔네들이 로우 단위로다 링크드 리스트로다 잡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모델링에서는 데이터 모델링, 물리 모델링에서는 행의 순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열의 유일한 이름을 갖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에서 이렇게 볼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각 테이블에서 갖는 거. 여기다 4번이라는 그러니까 성명이라는 필드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성명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생이고 이건 학생 보호자라고 칩시다. 그럼 성명이잖아. 그럼 성명 써도 되고 성명 써도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 모델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여기 이렇게 쓰려면 이 성명은 뭐라 그래요? 학생 성명, 이거는 보호자 성명 이런 식으로 쓰면 그게 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다 추천자 성명이라는 게 또 들어왔다고 쳐봐요. 추천자 학생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보면 학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학번이 PK였댔어요. 이 학번을, 리커시브를 돌리게 되면 여기에 또 학번이 들어와야 돼요. 이 학번이 자리를 잡히냐면 여러분들 케이스를 갖고 그려보세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롤네임으로다 이걸 뭐로 줘야 돼? 추천자 학번.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얘는 안 잡혀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추천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학번에 한번 들어가요. 나에 대한 추천, 중복관계죠. 중복관계. 여기 최영락이라는 학번이 들어오고 여기 왕선이라는 학번이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영락을 추천한 사람은 왕선영이다 이렇게 보려면 이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하나의 테이블에서 하나의 테이블다 두 번 릴레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두 번 이상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사례는 실제 업무에서 무지하게 많아요. anyway,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번 이상을 선을 긋게 되면 학번이라는 게 이쪽에 포렌키로 2번을 잡혀야 되는데 2번 잡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왜? 한 번 들어가는데 학번이 한 번 들어가는데 또 학번 들어가니까 같은 이름이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요건 뭐라 그래? 추천자 학번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틀림없이 학번이 2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각 열의 유일한 이름을 갖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매니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입력, 수정, 삭제를 하는 것을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할 때 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관계 연산자라는 거예요. Relational Algebra 연산자를 가지고선 잡아내는 겁니다. 시오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집합이론의 관계 연산자만 가지고 갖고 있어요. 여기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부분집합, 곱집합, 그러니까 합집합, 공통집합, 차집합인데 제가 요 챕터 끝나고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8가지 조회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된다. 여기 보면 8개의 조회 관계 연산자를 알고 있어요. 왜? 아, 관계형 DB는 연산자를 8개만 알면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유니온, 인터섹션 이런 8개, 디바이드 이런 개념으로다 멀티플라이 뭐 이렇게 해서 8개가 있거든요. 그걸 좀 이따 설명하자 이거지. 그래서 별도로 SQL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좋은데 뭐 여기 DAP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무슨 SQL 뭐 모르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게요. 보세요. 연산자는 8개가 있어요. Select, Project, Product, Join, Union, Insertion, Intersection, Differential, Division, 그러니까 나누기. 이건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산자, 처리 연산자는 입력, 수정, 삭제가 있어요. 입력, 수정, 삭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면 기초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는 2가지가 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와 데이터 데스크립션 랭귀지. 그러니까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 나중에 제 홈페이지 가서 DB 한번 다운로드 받아갖고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DB.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있어요? 디스크에 있어요. 디스크에. 이 디스크는 누가 관리해요?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관리하죠. 이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create라는 명령으로 만들어요. 이거 고칠 때는 outer table, add column, alt로 고쳐요. 테이블 만든 거 날릴 때 뭐로 날려요? 뭐로 날려요? drop으로 날려요. drop. D라 해서 delete가 아니라 create 테이블 만드는 데는 명령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SQL에서 alter 3개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왜 만들어요? 이 안에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수정하거나 즉 이 사용자 유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유저는 이 유저들은 여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관리하죠. 이 관리하던 데이터들을 뭐가 또 사용자는 또 여기 또 있어요. 필요한 놈. 얘는 유저는 이 데이터는 내가 데이터를 만드는 유저고 이건 쓰는 유저예요. 이 사용자는 뭐로 써요? select라는 커맨드를 가지고 사용자는 쓰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쓴 이 명령어들이 여기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인 그랜트, 리버크, 그러니까 권한을 준다든가 뺀다든가 트랑케이트 이런 몇 가지의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 요걸 뭐라 그래요? DDL이라고 배웠잖아. 데이터베이스 데피니션 랭귀지 DDL. 그래서 요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데 쓴 거예요. 관리하는데 얘를 데피니션하고 관리하는데 요걸 뭐라고 배워요? DML이라고 배우잖아. DML이 뭐라는 거야? 매니플레이션. 즉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용어, 이 SQL의 기본 시작도 어디서 했다라는 거야? SQL이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모든 게 IBM에서 SQL이라는 랭귀지를 만들었을 때 이 베이스에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DML이 나오는 거야. DML이. Insert, Update, Delete. 왜? DDL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하는데 그것을 셀렉트하고 쓰기 위해서 쓰는데 이것을 DML이라고 한다. 이걸 집합 이론으로 다 하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할 때에도 공통 부분이 뭐가 있을까? 조인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조인을 해가지고, 입사연도는 몇 년도인데, 그 다음에 입사연도는 몇 년도인데, 부서는 어디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조인을 해서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이 연산자들을 또 관계 연산자와 처리 연산자를 뭐로 할 수 있다? 카테션 프로덕트를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조작에 관여를 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를 너무 우습게 안 해 하는 내용들이 그 밑에 쭉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계층형으로 그렸어요. 하이라칼 DB 옛날에 IBM에서 그 하이라칼 DB 이렇게 그렸었어요. 실제 하이라칼 이렇게 연결돼서 부서 코드 가지고 연결해 오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 관계형 DB는 두 가지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케이스 메서드 방법하고 정보학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뭐라는 거야? 여기 I가 업되는 건 뭐라는 거야? 부서가 프라이머리 키가 이쪽으로 가 있는데 포린 키로 가 있는데 PK로는 안 들어가 있구나. 얘는 들어가면 되니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얘랑은 이 그림이. 근데 저는 이제 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정보망으로 돼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봐야 되는 DAP에서는 이 노테이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설명을 드리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나 봐요. 근데 셀렉트 이런 게 나오는데 카운트 하는데 사원 테이블에 사원 번호를 카운트 하는데 어디에서 테이블은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읽었는데 부서점 부석하고 사원점 부석 코드가 같은 경우에 모르다 그룹 바이 오더 바이를 순서를 부서명으로 해가지고선 뭐 찍으려는가 부서명에 그 부서에 몇 명이 있는지를 찍어내는 SQL을 하나 만드는 이렇게 간단한 SQL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이 릴레이션을 보세요.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와 사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가 같을 경우에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즉 결국에는 얘만 보고도 뭐를 알 수 있다는 거 ERD만 보고선도 쿼리를 짜나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쉽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 ERD를 가지고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요 1장이 제일 길은 1장에서 챕터 4가 좀 길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갈게요.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건 원래 데이터 인티그리티 여기 써 있잖아요. 사용자가 1년에 관계형 처리,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아까 DML 말했잖아. 입력 수정 삭제 DML 수행할 때 관계형 엔티티의 데이터 값을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통제하고 업무 규칙, 엔티티 관계 도메인 무결성 규칙 및 연쇄 작용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제 책에는 엔티티 무결성, 그러니까 이 참조 무결성,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이상해요. 업무 규칙으로 엔티티, 관계, 도메인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는 관계가 아니잖아. 참조 무결성이잖아. 무결성은 뭐가 있다? 엔티티 무결성, 레퍼런셜 인테그리티, 참조 무결성, 도메인 인테그리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관계 무결성이라는 용어는 글쎄 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만들면 되니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Entity Integrity, Referential Integrity, Domain Integrity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무결성이라고 해놓고 Entity Integrity, Referential Integrity, Domain Integrity까지는 왔어요. 그래놓고 맨 끝에는 뭐라 했냐면 연쇄작용 또는 업무 규칙도 도메인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결성을 지키는 방법에는 이렇게 무결성 3대 원칙과 뭐가 있다? 트리거 또는 업무 규칙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1990년대 초에 읽었던 핸드북 오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 지금 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책에서 과연 무결성을 이렇게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 세 개는 기억이 나요. 이 세 개는 기억이 나는데 연쇄작용을 무결성으로 같이 설명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anyway 저는 이제 이것도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무결성은 entity integrity, referential integrity, domain integrity 이 세 가지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DAP에서는 연쇄작용 또는 업무 규칙을 반영하는 것도 데이터 무결성 규칙에 같이 포함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데이터 무결성인데 데이터 무결성 규칙, 엔티티 참조 도메인 인테그리티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연쇄작용 업무 규칙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찢어놨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겠나 싶어요. 어쨌든 네 가지 했다.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엔티티 인테그리티라는 건 뭐예요? 한 집합에 분별할 수 없는 똑같은 원소가 중복해서 포함될 수 없는 튜플의 유일성이라고 한다. 아까 그랬죠? 튜플의 유일성을 지켜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모든 튜플의 프라이머리 키나 또는 유니크 키를 두게 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엔티티 무결성 규칙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 또는 유니크 키가 존재한다. 이거를 엔티티 무결성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엔티티의 존재에는 모든 로우는 유일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된다가 엔티티 인테그리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유일 식별자란 엔티티의 인스턴스를 다른 것과 구별해 줄 수 있는 식별을 하나 이상의 속성 관계 조합이다. 식별자를 구성하는 속성이 널이 아닐 것. 당연하죠.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 엔티티 내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보장할 것. 유니크니스와 난널일 것. 그 다음에 쇼트 심플할 것. 내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최소한의 미니멀리티를 지킬 것, 쇼트할 것, 심플할 것, 두 개, 세 개, 네 개, 컨캐트네이트 연결해서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만들어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이 식별자에 왜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이런 걸 왜 설명을 할까 이래놓고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select pkab예요. 이 테이블 t1이라는 테이블로부터 pkab가 왔어요. pkab만 오라니까 여기서 여기 잘라오면 되잖아. 그치? 요만큼 잘라오면 요거잖아. 요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참나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이걸 이 사람이 말하려는 의도를. 그 다음에 요놈 보세요. pkcd잖아요. 그럼 pkcd니까 요렇게 잘라오면 되겠네. 여기까지 요렇게 잘라오면 여기 들어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요거 두 개. 그럼 요 테이블 T2와 T3라는 건 T1에서부터 셀렉트를 해서 만들어진 릴레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얘가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select pk a, b, c, d from t to t3예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로부터 오는데 t2.pk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틀릴 것 같아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t2의 pk 그러니까 t2 pk가 같고 이 pk가 같고 이 pk가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널 값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ND를 거느냐 OR을 거느냐 뭐 이 조건에 따라서 AND OR의 조건에 따라서 true 값이 리턴되고 false 값이 리턴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지. 저는 만일에 널 값은 A, B, C, A1, B1, C 포함되어야 하는 것과 판단된다. 즉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보세요. 이 테이블하고 여기 그래놓고 설명은 뭐라 했어. T1 테이블을 이용해서 T2, T3를 만들고 T2, T3를 이용해서 조인하면 T1 테이블에 있었던 원래 행을 조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얘랑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지. 저렇게 해놓고 나서 저거를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나 그래도 이쪽 데이터 모델링에 좀 아는 사람인데 이거 보는데 20분 넘게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게 다르다라는지 왜 다르다라는지 이걸 찾기 위해서 밑에를 다 읽어보고 했는데 같습니다. 이 T1하고 T4하고 지금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분이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널을 가지고 얘를 조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왜? 널이라는 건 널일 수도 있지만 키원도 같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려는데 여기서 설명할게. 널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널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널? unknown value라고 불러요. unknown. K-N-O-W-N unknown value라고 부르는데 unknown value? 다시 말해서 값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널 값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100이라고 쳐볼게요. 100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1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야. 그걸 뭐라 그래? unknown이라 그래. unknown. 그게 널이야. 알 수 없는 값. 그럼 마이너스 제일 큰 숫자 내가 아는 게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100 다음에가 100, 마이너스 100이라는 더 적은 숫자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 뿐이야. 그것도 뭐라 그래? 널이야. 그럼 아까 100도 널이라 그랬고 101, 마이너스 101도 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널이라 그랬잖아. 그럼 널이라는 건 뭐야? 모른다라는 뜻이 값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 그럼 모르는 값하고 제 이론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책을 이거 쓰신 분이 나중에 나한테 이론을 제기해주면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갖고 하면 틀리니까. 보세요. 너를 가지고 너라고 비교하니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같다라고 판정될 수도 있지만 틀리다라고 판정될 수도 있잖아요. 자, 너라고 키원하고 비교를 했어요. 키원이 1, 2, 3이라는 숫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너라고 1, 2, 3하고 같아요? 틀려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여기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널, A1, B1, C1, D1이 들어오고 널, A1, B1, C2, D2가 들어오고 Q1, A2, B2, C2, D2 즉 여기 한 줄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T2를 가지고 널 값 때문에 뭐가 안 된다. T4는 T1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똑같지가 않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제가 만일에 저보러 책을 쓰라면 그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려. 정확하게 내 말이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anyway,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 아이덴티파이어는 식별자는 왜 유일해야 되는가? 이것도 나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유일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덴티파이어라는 놈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슈퍼키, 캔디데이트 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alternate identifier 이렇게 해서 identifier 5가지가 있고 뭐 어쩌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identifier 하면은 그냥 무조건 유일 식별자 primary key나 또는 유일 식별자를 전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거에서 T1에서 갖고 오니까 똑같은 거죠. 이거랑 얘랑 나왔죠. 그래 놓고 보세요. 두 개를 select, join해서 볼라 그랬더니 요게 두 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가 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까 거보다 이걸 가지고 얘를 두 개를 조인해서 뭘 만들었더니 원래 상태보다 요 두 줄이 더 생겼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조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제는 맞았어요. 유일성은 T1 테이블을 이용해서 왜? 같은 놈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야. 같은 놈이 두 개가. 그럼 이 놈 하나에 대해서 얘가 나올 것이고 얘 하나에 대해서 얘가 나올 것이고 같으니까 얘 하나에 대해서 얘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얘가 나오고 얘에 대해서 얘가 나오니까 4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나온 것도 널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에는 같은 키값을 가지게 되면 데이터량만 많아지고 카테시언 프로덕트나 조인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의 유일한 식별자는 중복값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 논리를 여기서 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최소한의 집합으로 할 것을 말한다. 즉 두 가지, 세 가지 컨캐트네이트 시키지 마라. 이게 프라이머리 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속성의 집합에 미니멀리티 시킬 것. 그럼 미니멀리티 시키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있잖아. 사원번호로 구성되지 않고 사원명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원명이 다르면 사원번호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유일성을 보장해야 하는 성질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건 아니죠. 유일성은 보장하지만 미니멀리티를 보장 안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슈퍼키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슈퍼키. 슈퍼키에서 미니멀리티를 지킨 거를 캔디데이트 키다, 캔디데이트 아이덴티파이어다 그랬고 그 중에서 한 놈을 뭐로 쓴다? 유니크, 난널, 쇼트, 심플에 해당되는 놈을 갖다 뭐로 쓰겠다? 프라이머리 키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기억나죠?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자, 유일식별자는 왜 최소한의 성질로 돼야 되는가? 왜? 결국에는 퍼포먼스입니다. 보세요. 프라이머리 키가 메모리에서 CPU로 오락내락 해야 되는데 10바이트짜리가 빠르겠어요? 5바이트짜리가 빠르겠어요? 5바이트짜리가 빠른 거거든. 그러니까 유일식별자가 이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는 거야? 성능 때문에 그래요. 성능 때문에. 제일 먼저는 보세요. 유일성은 수학의 무한대처럼 어떤 속성을 합쳐도 유일하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유일한 건 끝까지 유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속성 집합이 아니면 유일식별자의 유일성을 깨질 수 있다. 최소한의 집합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쓰게 되면 사원번호 보세요. 사원명. 이것도 샤프 붙은 거 보니까 이거 샤프 붙은 거 보니까 이게 저거예요. 응? 왜 항상 두 가지 샘플로 하나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로 할까? 이건 정보 방법 아니에요. 케이스 메서드 방법인데 요런 테이블이 있고 요런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사원번호만 갖고도 유니크한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사원번호하고 사원명하고 두 개 묶어서 유니크하게 만들면 얘네 둘이 묶여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일단 길어지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중복이 될 수 있잖아. 얘는 사원번호는 얘 혼자서도 유니크한데 얘까지 오니까 여기에 400번 송중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송중기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유일식별자는 가능하면 짧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컨캐티네이트도 무의미하게 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규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업무 규칙도 포함한다 이랬어요. 트리거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서 엔티티의 입력 수정 삭제가 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저게 이 규칙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데이터 모델링 책들에 보게 되면 참조 무결성 규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력 규칙, 삭제 규칙, 수정 규칙도 있어요. 업데이트. 왜? DML에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인서트 룰, 딜리트 룰, 업데이트 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뭐 더 한다 그래서 나쁠 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엔티티, 주 프라이머리 키야. 프라이머리 키와 마찬가지로 포린 키에도 무결성이 요거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부서에는 사원이 없을 수도 있고 한 명만 있을 수 있고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라 그래서 포린키로 예를 줘서 관계를 잡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조 무결성은 이 부서 코드를 가지고 얘를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참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테이블을 읽었을 때는 부서 코드를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게 참조, 레퍼런스, 참조 무결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엔티티의 모든 포린 키가 같은 관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는 1번, 2번 부서밖에 없어요. 전산실, 컴퓨터실, 그 다음에 격리부가 앞밖에 없어요. 사원은 AB로 할게요. AB가 더 여기가 좋으니까 A, B 부서밖에 없어요. 사원은 1, 2, 3, 4, 5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거 그냥 한꺼번에 다 설명할게요. 1번은 A라는 부서예요. 여기 다른 건 필요 없고 부서만 볼게요. 2번은 B라는 부서예요. 3번도 A라는 부서예요. 4번도 A라는 부서예요. 5번도 B라는 부서예요. 입력규칙. 먼저 입력규칙 얘기할게. 입력규칙은 포린키 쪽이 입력될 때 프라이머리 키 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포린키가 여기네. 즉 다시 말해서 6번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C가 들어와요. C가. 부서는 AB밖에 없는데 받아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받아주는 게 그거 리스트릭트예요.
안 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C가 들어오면 여기다 C를 만들고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맞죠? 참조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나중에. 그거를 뭐라 그래요? automatic insert라 그래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입력 규칙을 두 가지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6종류가 있습니다. 6종류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애초에 이 C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 이거야. 그럼 그게 리스트릭트가 된다 이거. 디펜던트가 된다는 얘기지. 디펜던트가. 그런데 그 두 가지밖에 설명을 안 해요. 이 책에선. 즉 데이터를 항상 맞춰줄 수 이게 보면 nullify도 있고 그 null factor도 있고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삭제 규칙은 뭐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원래 이제 없다고 칠게. 얘는 안 들어온 거라고 칠게요. 그럼 A하고 B 부서로 다 잘 들어왔어요. 어느 날 여기서 A라는 이 부서를 딜리트 하려고 해요. 왜? 삭제 규칙은 슈퍼 타입 쪽에서 삭제될 때 서브 타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포린키 쪽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A를 어느 날 갑자기 훅 날렸어요. 훅 날리면 얘는 날아가는데 얘는 남아있네. A는 서로 참조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결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얘가 A가 날아갈 때 얘를 찾아보는 거야. 저기 3명이나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This code already exists in 3 records i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rows 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는 거야? restrict delete가 걸려서 안 날아갑니다. A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놈이. 근데 어떤 경우에 A가 날아갈 때 얘도 딜리트하고 얘도 딜리트하면 자기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서로 참조하는데 결함. 이건 캐스케이드 딜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규칙의 무결성 규칙의 입력 6개, 삭제 6개, 수정 2개에서 14개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 책에서는 입력 규칙 2개, 삭제 규칙 2개밖에, 그러니까 이 restrict하고 automatic, cascade, 아까처럼 보세요. 이런 거 해볼게요. 수정 규칙이 있어요. 수정 규칙은 2개밖에 없어요. restrict하고 cascade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1, 2, 3, 4, 5라는 학생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학생의 학번을 잘못 집어넣네.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6인데 하고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왜? 프라이머리 키도 유니크 키도 관계형 DB에서는 하나의 어트리뷰트 취급하니까 다만 안 고쳐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미 썼으면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업데이트 돼요. 이 A라는 부서를 앞으로 C라고 쓰고 싶어요. C라는 부서로. 그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잖아. 그러면 애초에 너는 딴 데서 A를 쓰고 있으니까 못 고쳐. 그리고 C를 못 고치게 막아주든가. 얘를 C로 고치긴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얘도 C로 바꾸고 얘도 C로 바꾸고 얘도 C로 바꾸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되잖아. 그건 뭐라 그래? 캐스케이드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는 캐스케이드 업데이트와 restrict 업데이트 2가지밖에 없다. 못 고치게 막든가 다 고쳐주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런 식의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참조 무결성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음 여기에서 보면 보세요. 여기 이제 또 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쌓일 때 얘가 있을 때 얘가 들어갈 수가 있고 왜? 얘가 포린키를 가지니까 얘를 만들려면 얘가 먼저 데이터가 생겨야 된다. 데이터의 순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여기 상품 코드라는 거 썼잖아요. 포린키. 어디서 왔어 상품 코드? 틀렸죠? 왜? 얘를 만들려고 어거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상품 코드가 있어야 돼요. 상품 코드. 이거 하면 안 돼. 원래대로 하면 이거 없어야 돼. FK가 없어져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틀려놓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거대로 안 그랬다고 또 틀렸다라고 떨어뜨리고 막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anyway 여기서 보면 상품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이게 상품이 여기다 이거 이제 메소드 방법으로 쓰려면 여기가 상품으로다 써야지. 상품. 그래놓고 여기다 샤프를 만들고 나서 상품 코드라고 써야 되겠네. 그래놓고 릴레이션을 만드는데 요 릴레이션을 갖다 붙여야 되겠네. 아니죠. 왜? 요게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갔잖아, 상품 코드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있었어, 없었어요, 이거? 그 관계로 갖다 집어 넣어놔야지만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상품 코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관계를 하나 해줘야지만 요 포린키가 맞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에서 보면 상품이라는 게 있어야죠. 상품이라는 게 인스턴스를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여기 상품 코드가 있잖아요. 여기 M10001 해가지고 얘랑 선을 긋고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놔서 4개를 그렸어야지 이 그림이 맞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ERD하고 이 데이터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썩 내키지는 않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다 해서 여러분들이 릴레이션을 잡고 뭘 하는 거예요? 무결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상품 코드를 집어넣기 위해선 이 데이터가 먼저 생겨야지만 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이 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삭제 규칙. 이게 지금 아직도 안 끝났었네. 이거 무슨 삭제 규칙. 이거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입력 규칙. 아까 말했던 6가지. 그 다음에 삭제 규칙하고 실제로 또 필요한 수정 규칙 2개에 대한 거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 사이트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 다 설명돼 있어요. 도메인의 무결성 규칙은 여기 보세요. 엔티티의 모든 열의 무결성 규칙으로 데이터 타입, 랭스, 허용값, 기본값, null value, null 여부 등 뭐 이런 도메인에 대한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표준화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도메인의 어떤 특정 값이 결정될 때 우리는 이 값을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 도메인을 가지고. 그리고 도메인의 중요한, 그걸 갖고 분류도 하고 다 해요. 도메인의 중요한 같은 도메인의 값들끼리 비교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즉, 도메인의 중요성은 같은 도메인의 값들끼리 비교를 하는데 쓰기 때문에 도메인이 중요하다. 그럼 도메인이 너무 많으면 비교의 대상이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간결하게 표준화시키는 게 더 좋죠. 이러한 도메인은 데이터베이스 정의한 한 부분으로 분명하게 정의함으로써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할 수 있다. 결정된 도메인은 특정 값에 의한 결정이다. 뭐 그런 얘기고, 여기 보세요. 도메인은 여기 써 있다. 도메인은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전체 집합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 도메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범위, 값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데 있죠. 여기서 보면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도메인의 값들끼리만 비교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나 같으면 이거 심해야 할 것 같아요. 도메인의 중요성은 같은 도메인의 값들끼리 비교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면 여러분들 SQL을 썼을 때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고 저거 뭐야? 연산이 안 돼요? 되지요? 돼. 데이터 타입, 랭스가 다르다고 연산이 안 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데이터 타입이 다름이 있잖아요. 데이터 타입이 같은 랭스에, 같은 타입에 같은 랭스 비교하는 거다. 퍼포먼스가 나중에 떨어집니다. RDB가. 나중에 물리 모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정의한 이 데이터 모델링에선 도메인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같은 랭스, 같은 데이터 타입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에 취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한다. 즉, 여기서 들어오는 값은 뭐가 들어온다? 보세요. 데이터 타입, 길이뿐만 아니라 널 여부, 널 yes, no도 있죠. 그 다음에 허용값. 여기는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허용값이. 그 다음에 만일에 이 필드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1이 들어가라. 디폴트 값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한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모든 것들은 다 뭐로 처리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도메인으로 저장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책에서. 그 다음에가 이제 나머지는 무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여기 보면 하였다.
모든 데이터가 가져야 될 유효성, 일관성 어쩌고저쩌고 고품질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즉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쇄작용 및 업무규칙. 연쇄작용 및 업무규칙은 여러분들 그 옛날에 SQL 짤 때 create trigger, create stored procedure 이거로 다 했던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연쇄작용 또는 업무규칙이라고 말하는데 연쇄작용, 트리거 오퍼레이션이란 입력, 수정, 삭제 또는 조회 등의 작업이 동일 엔티티에 다른 엔티티 혹은 다른 엔티티에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규칙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려놨어요. 그래놓고 중요한 얘기를 이 다음 페이지에 하더라고요. 여기서 속성값의 무결성과 관련되는데 이게 다른 말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그 데이터 모델링 책에서는 이벤트 드리븐이라 그래요. 이벤트 드리븐. 다시 말해서 특정 데이터에 사건이 발생할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 트랜잭션이거든. 그럼 이벤트 드리븐. 다시 말해서 해당 업무 규칙을 알기 쉽고 명백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사건의 이벤트, 그러니까 사건의 대상이 되는 엔티티, 특정 엔티티에 반영된다. 속성, 사건이, 이벤트잖아. 사건이 이벤트의 대상이 되는 속성, 업데이트의 경우,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조건, 연쇄작용이라는 건 뭐야? 캐스케이드잖아요.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행되어야 될 행위들,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연쇄작용. 연쇄작용이 트리거예요. 연쇄작용. 트리거. 트리거가 원래 뜻은 방아쇠잖아요. 그렇죠? 방아쇠. 방아쇠는 어떻게 돼요? 총은 내가 당기는데 죽기는 상대방이 죽는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뭐 자살하면 내가 죽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트리거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오퍼레이션은 나한테 일어나는데 반영은 나한테 반영될 수도 있고 저쪽에 반영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벤트 드리븐 사건에 따라서 그 반영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주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주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주문이면 주문 수량 A라는 물건을 주문 수량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가 있어요. 주문 수량. 주문 단가 100원이에요. 그럼 2개를 곱하면 뭐가 될 수 있다? 1,000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라 그래? 주문 가격이다. 즉, 이 delivered attribute. 이 delivered attribute는 뭐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주문 수량 곱하기 주문 단가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자? 연쇄작용이라고 하자. 무슨 특정. 이 필드하고 이 필드가 채워지면 얘는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얘가 만일에 1,000원이 있다면 거래선 주문 토탈이라는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다 또 더해져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쇄작용이잖아. 얘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을 트리거 오퍼레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연쇄작용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트리거의 유형은 사용자 규칙에 의해서 납기일은 주문일로부터 3일 이후여야 된다. 이것도 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억셉트 받은 날짜가 주문 일자가 있어요. 그리고 납기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늘 집어넣고 내일도 집어넣게 되면 이 날짜에는 납기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억셉트 받은 날짜 더하기 3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적으면 뭐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워닝 메시지 때 띄워주면 되는 거죠. 다음에 소스, 속성값의 변화에 따른 유도 속성의 변화를 정의한다. 주문, 아까 얘기했던 얘기고. 시점에 따라 할 수 있죠. 일 마감 작업.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입력을 못 받게 한다든가, 이런 마감 작업하는 거. 참조 무결성.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주문번호, 상품코드. 이번엔 제대로 그렸네요. 상품코드. 상품코드 아까 내가 여기다 상품이 없어서 틀렸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포린키 만들어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그렸네요. 오케이, 팁 잡으려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입력, 수정, 삭제, 업무 규칙을 정의하라. 정의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고객 번호가 있어요. 주문을 할 때, 입력할 때 반드시 고객 번호가 존재할 때만 들어갈 수 있다. 172121 들어가잖아. 172121 됐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2개 테이블에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고객을 삭제할 때는 한 번도 주문에 나타난 적이 없어야 된다. 즉 뭐라는 거야? 리스트릭트라는 얘기죠. 이런 트리거들을 만들어 봐라 이거지. 상품도 아까 이거 제가 말한 거 여기 나왔네. 여기 뭐라는 거야? 이런 벌써 이만큼 나갔어요? 빨리 나갔네. 여기 상품이 있었어야 된다. 이 그림이 여기 나왔네 지금. 그래서 포린키를 한 거죠. 뭐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냥 잘라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됐어요. 보세요. P9500 여기 왔어. 있어. 가능해요. 쓸 수 있어 이 코드를. 여기 널 값이 들어왔어요. 이 널 값이. 이거.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규칙은 없었어요. 아까 이 사람 이 책에 설명한 거는 이건 널리파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 필드에 얘가 이 필드에 데이터 값을 P99999를 쳤어요. 그럼 여기 없잖아. 만일에 이쪽에 가서 없었을 때는 널 값을 깔고 들어가라 하는 이런 nullify insert라는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마 제 자료를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규칙이 여기 보면 업무 규칙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입력, 수정, 삭제에 대해서 이런 트리거, 연쇄작용 이 샘플을 하나 그려놓고 만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사람들,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한테 주면 쉽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별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구조, 아까 structure, manipulation, 그러니까 integrity 이것에 대해서 여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관계형 DB 모델에서 비관계형 DB 모델에서는 파일 특성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관계형 DB와 비관계형 파일 구조. 여기서 비관계형이라는 거는 hierarchical, network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러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키와 접근 경로의 별개의 개념이다. 키와 접근 경로가 거의 동일하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경로가 유연하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경로가 제한하다. 뭘 찾아야지 또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한번 비교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뭐 장요약은 데이터 모델링 개념 뭐 다 설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를 처음 문제예요. 오늘 여기까지는 꼭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달려왔으니까 논리 데이터 모델링 중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거 살짝 돌려놔요. 적합하지 않는 꼭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틀리라고 내는 문제처럼 문제를 맞히도록 내야지 틀어내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가장 적합한 것을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법으로 비즈니스와 프로세스 중심화 이러한 여기서부터 틀렸네. 비즈니스 이거 데이터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계속 데이터 중심이라고 여태 설명했고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란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이전 작업으로서 그렇지. 그건 맞아. 비즈니스 정보 구조와 규칙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정보 구조 요거 좀 그러네.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며 이러한 접근의 전산화를 위하여 데이터에 존재하는 기록하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란 수행사의 이거 논리 데이터 모델링은 성능 얘기 나오면 틀린 거야. 왜? 성능은 언제 고려해? 물리 모델링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이 답이겠네. 비즈니스의 정보 구조, 정보의 구조니까 데이터 구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중 정보의 고립화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시스템 통합의 한계 맞지? 낮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업무 요구에 탄력적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탄력적이 아니라 그냥 아주 복잡하죠.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 불가능. 맞았어. ER 다이어그램, ER 데이터 모델의 추상화 기법이 아닌 것은 앞에 설명했었죠. 유형화, 집단화, 일반화. 이거 설명해놓고 이 사람 이거 잘 정리했는데 내 책에도 없는 건데 내가 이거 칭찬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캡슐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엔캡슐레이션. 객체지향에서 나오는 단어죠, 이거. 다음 엔티티 릴레이션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랬죠. 데이터 모델링의 3대 요소는 뭐라 그랬어? 엔티티
attribute, relationship. 도메인은 뭐야?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이거 답이네. 4번이네. 그쵸? 여기서 속으면 안 돼. 도메인이 중요하니까, 아유, 내가 이번 챕터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도메인인데, 라고 낼름 적으면 틀리는 거죠. ER 다이어그램에, ER 모델링에, ER 데이터 모델에서 구성 요소는 뭐라 해서, entity, relationship, attribute다. 거기에 뭐 하나가 더 들어간다? identifier를 4대 요소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도메인은 뭐라 해서 여기에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렇지? 오케이? 알겠어요? 안 그랬나? 다음에 관계가 갖는 관계, 릴레이션십이야. 릴레이션십이 갖는 특성이 하는 것은 기수성. 카디널리티 했잖아. 1, 0, 1, n, 매일 그거 그렸어 안 그렸어? 됐지? 식별성. identifying, non-identifying. 이거 뭐라는 거야? 내가 foreign key로 넘어가는데 이놈이 primary key로 가느냐? attribute로 가느냐?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일관성. 일관성 이건 틀렸네. 다음에 선택성은 뭐야? 여기 옵셔널. 데이터 값이 없을 수도 있네. 꼭 생겨야 되네. 이거 옵셔널. 동그라미. 그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카디널리티, 식별성, 선택성 맞네요.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 모델 이론과 비관계형 모델의 차이점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바로 앞에 설명했잖아요. 요거 설명했잖아. 관계형과 비관계형에 대해서 요 내용이네요. 1번 관계형 모델 이론은 데이터 중심 분석 방법이고 비관계형 모델 이론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중심 방법이다. 꼭 프로세스만은 아닌데 어쨌든 그 다음에 관계형 모델 이론은 데이터의 구조와 조작 및 무결성을 정의하고 맞고 비관계형 모델은 이론은 데이터 모델 구조와 조작을 정의하는데 맞네요. 그 다음에 관계형 모델 이론은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처리 요구하고 맞잖아. 이게 EF 코드 시어리다. 비관계형 모델 이론은 데이터와 레코드 건 바이 건을 요구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계형 모델 이론은 비관계형 모델 이론에 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분석, 이건 뭐야? 우수한 분석 기법이다? 관계형 모델 이론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비관계형이라고 분석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1번 아니면 4번 같은데 아리까리한테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나중에 답 보고 체크하세요. 나도 이거 풀고 온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읽어보는 건데 1번 아니면 4번인데 여기서 우수한 분석 기법이다. 여기 맥락이 있고 여기 프로세스에 지금 요 방점이 찍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관계형 모델 이론의 구조 특성 중 무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강렬은 동일한 성격의 값이다. 도메인이 같으니까 칼럼 순서는 의미가 없다. 맞죠? 이건 맞긴 맞는데 무결성과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닌가? 로우 순서는 이거는 관계형 이론의 모델의 존재 의미고 각 열은 유일한 이름을 갖는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각 열은 동일한 성격의 값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도메인을 설명하잖아. 도메인. 그러니까 요게 답이네. 요게. 다음 중 아래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주식별자 특정형을 유일하게 인식하고 하나 이상의 널 값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뭐 엔티티 무결성이네. 당연히. 여기 있네. 엔티티 무결성. 왜? 참조 무결성은 아까 말했던 입력 규칙, 수정 규칙, 삭제 규칙을 말하는 거고 속성 무결성이라는 것은 룰을 말하는 거고 룰. 도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정의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정 행에 유일하게 식별하는 건 뭐라 그랬어? 유일하게. 그게 엔티티 무결성이라 했잖아. 그러면서 뭐라 했어? 엔티티 무결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must be exist primary key. 그러니까 every entity, 모든 엔티티는 must be exist, must be 반드시 존재하라. 뭐가 primary key를 갖고 있어라. 그게 엔티티 무결성 규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primary key는 어떻게 했어요? unique, non-null, short, simple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모든 업무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케이스 메소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당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원자재 납품한 것들을 모아서 월말에 한 번 결제한다.
결제가 이제 한 번의 결제는 하나 이상의 납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왜 아니지? 제가 이 케이스 메소드 방법을 완전히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네요. 얘랑은 차이점 뭐죠? 얘랑 차이점들이 네 가지가 실선과 점선인데, 얘가 존재하면 얘도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뜻 같은데 하나 이상 아닌가? 근데 납품은 됐는데 결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납품은 됐는데 품질 검사에서 떨어져갖고 결제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도 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거는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자재를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여러 번 하면 모아서 한 번에 결제한다. 반드시 돈을 준다라는 전제로 아마 이걸 노테이션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기 이런 데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만일에 그런데 여기다 한 줄 더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뭐가 결제가 안 되는 납품권도 있을 수 있다. 이따 걸 한 줄을 또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또 틀어질 수 있죠. 그쵸? 나는 요거 아니면 요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다음 중 아래에서 데이터 무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적합한 것은, 이건 문제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다음 중 아래에서 데이터 무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적합한 것은, 엔티티 무결성 맞잖아. 트리거 아까 맞다 그랬죠.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그렇죠? 이거 정규화. 정규화. 인덱스는 상관도 없는 거고. 일단 이건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정규화. 아마 1차 정규화 때문에 무결성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1차 정규화 개념 때문에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장에서 나오질 않았는데, 여기까지 나오질 않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네. 답은 이거네. 오케이. 근데 요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꼬면 결제 안 되는 건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답을 이거라고 한 것 같은데, 이 문제 낸 사람은 왜? 내가 반드시 결제가 된다라는 게 한 개 이상이 결제가 된다라는 이거로 다 만드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결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가능하다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여기 얘가 있잖아. 하나만 더 말할게. 얘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월말에 한 번 결제한다 그랬는데, 납품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제한다. 이게 더 들어가 있었으면 얘가 답이에요. 완벽하게. 납품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제한다 그러면 얘가 완벽한 답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품은 됐는데 품질이 나쁜 경우에 결제를 안 할 수도 있다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예? 그런 얘기를 해줄게요. 다음에 갈게요. 그럼 이 그림은 내가 왜 꼭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걸 집어넣냐면요. 1장 끝에. 이 그림은 꼭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RDB야. 이게 오라클이고 사이베이스고 SQL 서버라는 거야. 그건 뭐라는 거야? 데이터 파일과 데이터 테이블들, 그 다음에 인덱스, 통계 데이터, 데이터 딕셔너리, 얘네들이 묶여서 데이터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디스크 스토리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안에 아까 DDL 갖고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야? DBMS야. 그걸 뭐로 만들었다는 거야? EF 코드가 relational 개념의 RDBMS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application object가 있고, 여기에 보면 query, optimize를 포함해서 DML 컴파일러가 여기 들어있어요. DDL 컴파일러가 여기 있고 DDL 인터프리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짜진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거죠. 여러분들 매일 말하는 트랜잭션 버퍼라든가 버퍼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고 파일 매니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쿼리 옵티마이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밸리에이션 엔진. 매일 들어보잖아. 쿼리 옵티마이저가. 예를 들어서 A, B, C를 찾는데 A, B, C라고 쓰는 게 좋은가? C, B, A라고 쓰는 게 퍼포먼스가 좋은가?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그거 여기서 판단하는 거야. 쿼리 옵티마이저. 이걸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나는 CJ 데이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쿼리 이밸리에이션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상용 DB에 팔아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 옵티마이저라고 쓰는 거죠. 그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찾아오는 게 빠른 건지.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다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럼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입력을 시키게 되면 DDL을 체크해서 이걸 가지고 DDL 컴파일러를 가지고 입력이라는 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라는 거야? 인덱스를 입력하고 이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짜진 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세 가지의 요소로 다 이루어져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이게 DBMS, 데이터베이스 유저.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요소다. 연관된 세 가지 이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데 사용자와 데이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DBMS를 쓰는 건데 DBMS를 쓰려다 보니까 이놈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네트워크 DB, 하라칼 DB, 파일 시스템 많은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RDB를 만들어자 그래서 요거를 RDB 스타일로 만들어준 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알게 되면 DBMS의 상황을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링을 조금 더 쉽게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꼭 좀 제가 시간이 없어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스키마, 엑스터널 스키마, 컨셉추얼 스키마, 인터널 스키마라 그래요. 우리 대학교 3학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항상 다 배웠던 겁니다.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고, 로지컬 스키마라고도 하고, 물리 스키마라고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 뷰, 이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사용자들이 있어요. 사용자들한테 사용자 1번아 너는 학생들한테 뭐 보고 싶니? 그리고 학생 거한테 물어봤어요. 학번,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2는 서무가요. 뭐 알고 싶니? 학생에 대해서. 학생, 성명, 성별, 주민번호 알고 싶대요. 학적과에다 물어보니까 학생, 학번, 성명, 전화번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뷰가 달라요. 이걸 유저 뷰라고 합니다. 이 유저 뷰를 하나하나를 뭐라 그래요?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사람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 하나 만들어주면 돼. 각각을 하나씩 다 만들어주면 돼. 제일 간단해. 그런데 그럼 문제가 생겨. 뭐가 생겨? 데이터에 중복이 많이 생기고 파일이 많아지고 어쨌든 관리하기가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이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학번,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주민번호, 출신 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준다고 치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요? 개념 스키마, 논리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게 논리 스키마야. 이게. 그러면 여긴 뭐라 그랬어? 외부 스키마라고 했잖아. 유저 뷰라고도 한다 그랬고. 이 외부 스키마에서 이 논리 스키마, 개념 스케일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뭐라 하는가? 로지컬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야. 이걸 LDM이라는 거야. 이게 LDM이야, 지금 다음 챕터부터 배워야 되는 LDM이야. 그럼, 야, 컴퓨터야. 내가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이걸 좀 알아서 해줄래? 알긴 뭘 알아.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이 컴퓨터는 알아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학번,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고등학교를 알아서 좀 관리해줄래?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이 테이블은 ST라는 테이블, ST_M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학번은 ST_N어, 캘렉터, 6바이트로 만들고, 즉, 이거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 랭스, 디폴트 값, 모든 거,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도메인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정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PDM, 피지컬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스키마의 관계를 이해하면 LDM과 PDM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이렇게 만든 거를 뭐를 이용해서? 조금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배운 DBMS를 이용해서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해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용자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을 했고 나중에는 이 사용자들이 내가 필요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이게 스키마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데이터베이스 수업 받을 때 저거 뭐야? 데이터베이스 중간고사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뭐야? 스키마 3단계를 정리하시오. 이거잖아.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야? 데이터베이스 장점을 쓰시오. 이거라고 보나마나. 이건 뭐 전 세계 모든 대학의 데이터베이스 교수들이 1번, 2번 시험 문제로 꼭 내는 거니까.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과정을 LDM, 요 과정을 PDM, 피지컬 데이터 모델링, 이 과정을 연결해 주는 걸 스키마 과정을 통해서 DBMS를 통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거야. 데이터 모델링.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다음에 이건 제가 갑자기 오늘 부랴부랴 했는데 여기 http 카페.다음.net/ 어퍼케이스예요. 반드시 대문자로 dbdb라고 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화면이 나오고 내 옛날 저 젊었을 때 사진도 한 장 나오고 해요. 그럼 거기 보면 옛날엔 자료가 많았었는데 다 정리했습니다. 옛날 자료들 너무 넓은 것들 2개밖에 안 만들어놨어요. 자료실을 데이터 모델링과 ISP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갈 건 아니고 데이터 모델링에 들어가세요. 가보면 데이터 모델링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라고 이건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강의 자료 PPT 자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PPT 여기.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교재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책을 한 4번 정도 썼어요. 데이터 모델링 책을 4번 정도 썼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쓴 게 데이터 모델링 실무 사례라는 책을 썼어요. 한 몇백 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쓸데없는 소리 말자. 이거 뭐 그러니까 팔아서 뭐하냐 그랬고 출판사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딴 데다 줄가에다가 그거를 그대로 그 책을 그대로 여기다가 워드 파일에서 올려놨습니다. 아마 이 책을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하시는 DAP 이 교재 이 내용보다도 훨씬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 4, 5번은 이제 파일이 커가지고선 좀 따로따로 올려놨는데 지금 요 교재, 요 PPT 내 교재를 1장, 2장, 3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3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뭘 만들어 놨냐면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전철 타고 다닐 때 심심할 때 아니면 뭐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 나는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언제 차 타고 다니는 적 없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시간 되면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파일에다 이거는 지금 제가 곰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미디어 이 플레이어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제 상용 DVD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오픈소스 DVD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DB를 인스톨 해가지고 활용하는 실습하는 사례입니다. 뭐에 대해서 RDB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습 자료들입니다. 요 마리아 DB에서 써야 되는데 데이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DAP 시험 볼 때는 시나리오 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그 시나리오 읽어보고 ERD를 그려야 되거든. 그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저거 읽어보고 나중에 맨 나중에 물리 모델링까지 나한테 배운 다음에 내가 만든 시나리오 실습 사례 한두 개 해보고 시험 문제 한두 개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다른 건 다 모르겠어. 이거는 꼭 좀 읽어봐라 이거지. 그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정규화 예제가 있는데 여기는 정규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주 약해요. 지금 DAP 교재가 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높게 보는 거죠. 왜 높게 보냐면 이 정도 설명하면 알아보겠지 하고 정규화를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이. 그러다 보니까 정규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좀 봤으면 좋겠다. 나머지도 보면 좋고 요걸 보고 내 교재를 보잖아요. 요걸 보고 얼마 안 돼요, 양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교재 만들고 있는 이 동영상 자료를 압축 파일로 해서 양이 크면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1장, DAP 1장, DAP 2장, DAP 3장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올라가는 이 파일들은 RSG 파일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으셔야지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늘 하는 거로 다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논리 모델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